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유럽 지역에서 영국 주택 건축활동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한 일부 재정위기국 불안, 이집트 정국 혼란에다 주 후반 나올 미 고용지표에 대한 관망세까지 가세해 숨고르게 나선 모양새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03%, 0.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의 우려가 재부각된 탓입니다. 다만 미국 지표 개선에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영국은 0.06%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92%, 0.6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1.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2.0%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망치도 웃돈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부문들을 제외한 실질 주문도 증가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안정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빅3 업체들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으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통제는 이날 내년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의 민간 부분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예상대로 회복된다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다만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성장이 FOMC 전망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는 더 확대되고 매입 기간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규제당국들이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최종안을 확정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본 규제안은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다만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감안해 중소형 은행들에게는 이행 시기를 1년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 내용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 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조 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의 의무 적립 비율을 글로벌 기준인 위험가중자산 대비 2.5%에서 4.5%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무르시가 48시간 내 혼란을 해결하라는 군부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면서 전국 혼란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후 통첩 시한인 3일 오후 군부가 전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야권과 시민단체는 2일 오후 5시까지 무르시가 퇴진하지 않으면 전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이었는데 장중에는 5월 공장 주문이 2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을 확인시켜주면서 15,000선을 다우가 회복하기도 했지만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분이죠. 이 더들리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의 정정 불안도 하락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상승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주의 급락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글로벌 증시 이슈들 자세하게 점검해보면서 어제 급락했던 SK하이닉스 자동차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비비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또다시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 결국 경제 지표는 좋았지만 더들리 총재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 여기에 이집트의 정정 불안까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가 말씀하셨듯이 특히 제조업 지표가 호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이집트 전국 불안이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전날보다 42.55포인트, 0.28% 내리면서 14,932.41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0선을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기대를 다우지수가 좀 15,000선을 회복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지만 역시 그 부분이 좀 실패로 좀 돌아간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0.88포인트, 0.06% 내리면서 1,614.08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부터 1.09포인트, 0.03% 내리면서 3,433.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6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었고요. 경제 지표는 어제는 좀 괜찮았습니다. 제조업, 그런 5월의 공장 주문이나 다른 제조업 경기 지표는 좋았지만 역시 어제 더들리 총재가 더들리 총재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약간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자극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마감하면서 이 부분도 뉴욕 증시에 좀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은 좀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이 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계속해서 지표는 제조업 경기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네요. 예, 우선은 경기 지표가 긍정적 좋게 나온다고 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시장에서는 반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월의 공장 주문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제조업 경기가 안정세를 보인다는 그 신호가 될 수 있겠는데, 다른 산업과 틀리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의 밑바탕이 바로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 가동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인 게 바로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우리 경제 어떤 지표보다도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그런 산업이 바로 제조업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월에 공장 주문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2.1%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예상치가 2% 정도, 2%에서 2% 이상은 나온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는데 2% 이상, 2.1% 증가하면서 역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4월의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에도 1.0% 증가해서 1.3% 증가로 수정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에도 수정치가 높게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그러한 내부재 수요도 3.7% 늘었고, 다른 곡방 부분을 제외한 공장 주문 같은 경우에도 0.8%에서 2.0% 정도 증가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좋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무르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사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전국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전국 불안이 미국 증시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떻게 미칠지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계속 반정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르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 내부적인 이집트 자체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게 총파업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파업을 한다고 한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세계 경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반정부 시위대가 무르시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48시간 내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좀 해결하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어떻게 되든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좋게 되든 안 좋게 되든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세계 경제에 좀 증시에 좀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일 호주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오늘부터 영란은행 22 통화정책회의도 시작되는데요. 각국의 이번 달 금리 전망 자세하게 진단합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리 주간이라고 네. 불러도 딱 들어맞는 그런 네.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ECB와 영란은행이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특히 영국은 신임 총재인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가 처음으로 통화위원들과 배석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국을 보면 영란은행은 현재의 기준금리 0.5%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산 매입 규모 기존에 나왔던 3,750억 파운드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는 지난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가 주재했던 6월 금통위에서도 통화위원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CB도 이틀간의 금통위가 오늘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기 총재는 최근 ECB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회원국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 결정이 자꾸 보류되거나 어그러지는 것에 다소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CB도 기준금리는 현재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수준인 그런 내용인데요. 영란은행과 ECB 모두 지금까지 나온 시장의 관측으로는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최근 제조업 경기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영국의 6월 제조업 PMI가 52.5를 기록하면서
최근 25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주택시장의 가격도 상승세로 최근 나온 수치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점은 마크 카니 총재의 어깨를 좀 많이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1분기 GDP가 0.3% 플러스로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가까스로 이른바 트리플 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이 영국 경제의 현재의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도 어제 정례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5월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인하한 이후 2달째 동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호주 중앙은행 그 금리 동결 소식은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금리의 변동 수치가 없었고 그 경기를 바라보는 잣대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호주는 향후 중국의 경기 방향과 연착륙 여부에 따라서 이 통화정책의 지표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금리 동결은 현재의 기준금리 2.75%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글렌 스티븐슨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인플레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마련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향후 경기 판단은 글로벌 경제는 다소 하강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호주 달러가 계속적으로 절하 추세를 가져가는 점, 이런 점이 호주 중앙은행이 굳이 현재의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급박하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5월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bp 인하한 2.5%로 인하해서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반기 호주의 광산업과 광산 투자의 열기는 다소 계속적으로 좀 식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케빈 러드 총리가 새롭게 현재의 그 집권당의 총리로 들어섰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다음 주에 금융통화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0일과 11일 그 이틀간의 이제 금통위가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 역시 최근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의 안정세, 일본 국채의 수익률도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그 상당히 현재 시장 여건은 좋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양적 완화 기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년간 132조 엔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수준인데요. 매년 60조 엔에서 70조 엔의 시장 유동성 공급은 그대로 현재의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인 단칸 지수가 2분기 수치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플러스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경기 판단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4월 1일 소비세 인상이 현재 예정이 돼 있고 7월 21일 참여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벤트를 잘 넘어가는 것이 현재의 BOJ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포브스지가 오는 9월 20일쯤에 애플이 아이폰 5S를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쳤는데요. 예상보다 많이 늦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게 나오는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미국의 포브스지가 이를 오늘 새벽에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현지에서 소식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가을에는 소비자들도 새로운 아이폰 5S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4G는 현재 애플의 운영체계가 기존의
iOS 6에서 iOS 7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iOS 6를 도입한 이후 100일 만에 아이폰 5가 출시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iOS 7 도입 이후 100일째 정도가 되는 날이 9월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날짜 수준에서 새로운 아이폰 5S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했습니다. 아이폰 5는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지도의 오류나 이런 결함을 시정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좀 거셌고요. 일부 이사진의 교체도 단행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S는 이런 그 내용들을 많이 다독거릴 수 있는 준비를 좀 단단히 한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갤럭시4가 미국에서 출시되면서 시장을 애플이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를 반전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상당히 현재의 5S가 무게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애플의 아이워치도 팍스콘이 5월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S와 비슷한 수치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수준에서 출시가 임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5월 실업률이 하루 만에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로스타트가 하루 만에 다시 수정치를 발표한 건데요. 이래저래 사상 최고치는 맞는데 더 안 좋게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건데요. 예. 그만큼 이제 회원국이 많다 보니까 수치 집계에서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가 좀 낮아졌으면 그나마 좀 면피를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 어제 저희가 이슈로 다뤄드렸는데요.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은 12.1%에서 12.2%로 0.1%가 악화된 수치로 다시 수정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 대비해서는 0.2%가 오른 수치고요. 현재의 실업률 수치 12.1%에서 12.2% 수준은 현재의 이탈리아가 가져가고 있는 실업률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존 평균을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현재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수정된 그 원인은 프랑스의 실업률 수치가 잘못 고지가 됐다는 점을 유로스타트가 고지를 했는데요. 기존에 프랑스 실업률은 5월 수치가 10.4로 발표가 됐지만 10.9로 0.5%포인트가 오른 수치로 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와 스페인의 전체 실업률이 가장 현재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EU의 5월 실업률 수치는 10.9%로 유로존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이번 달부터 그 EU 지역에 새로 편입된 크로아티아는 두 달 후부터 그 실업률 수치의 산정의 집계가 같이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치를 보면 실업률 수치를 좀 낮출 수 있는 경기부양카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유로존과 EU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 경제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국가들의 환율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 찔끔찔끔 오르더니 한 달 만에 다시 100엔대에 진입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표정 관리하고 있고요. 예. 아베 총리도 그런 셈입니다. 최근에 도쿄도 그 선거에서도 현재 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넘는 이른바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7월 1일 있을 참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신승을 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달러의 강세 기조가
조금 더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일본 경제의 엔화의 약세를 가져가는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고점이 100.65엔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100.54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변동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22일 날 엔달러 환율의 고점은 103.7엔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기에는 갭이 있겠지만 현재의 기류 자체는 달러가 강세 기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FOMC 이후 버냉키 의장이 작심하고 출구 전략의 일정과 청사진을 대각의 윤곽을 제시한 이후에 달러가 강세 기조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83.54엔, 최근 3개월 최고점 수지인 84 정도 수준을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새벽에 윌리엄 데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하반기와 내년에 미국의 경기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 미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뱅가드 이머징 펀드 내 한국물 매도가 오늘 완료됩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매도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바닥을 보였던 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드리는 코너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뱅가드 관련해서 이슈 하나, 또 다른 이슈 하나, 오늘 어떤 이슈 짚어줄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뱅가드 물량 출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뱅가드 펀드 관련 매물이 종료하게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대부분의 매물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증권사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닥을 보였던 종목들에 관심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뱅가드 물량 출회가 원래 예상은 7월 3일까지 예정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6월 28일 지난달 말에 그 FTSE 그 뱅가드 물량 홈페이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량은 이제 출회가 완전히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6월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한국 시장의 그 코스피 시장의 상승에 경직을 주었던 그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MSCI에서 FTSE 선진지수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그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과 홍콩이 가장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97%, 100% 정도의 비중을 거의 이제 뱅가드 물량 출회가 나왔고 1월 9일부터 해서 6월 28일까지 한국 시장 비중이 총 14.72%인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28일 날 1.06% 감소까지 이제 완전이 되면서 그동안 비중이 감소된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자면 외환은행, KB금융, LG화학,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제 뱅가드 물량을 제외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가장 최소인 종목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국제강, 신세계, 현대하이스코어, CJ제일제당, 이마트, KT, 한국전력, 삼성 엔지니어링, NC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매도했던 종목과 최근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매수했던 거를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던 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체크를 했던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오리온 최근 5일 동안 가장 큰 매수세를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좀 순매도했던 종목이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종목들이 있냐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한국전력, 이마트, 현대모비스 등 거의 시총 상위주에 좀 포진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닥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종목들 가운데 지금 좀 이 종목은 정말 관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종목 한 종목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딱 한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시총 상위주 1, 2위주를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정도는 그동안 이제 외국인 6개월 동안 순매도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자동차 업종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업종의 그런 관심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동안 낙폭 가대로 인한 그런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 가운데 IT 그리고 자동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더 보시고요.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동차 그 가운데 그동안에 강세를 보이다가 월요일 좀 주춤하더니 어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국내 자동차 지난 6월에 판매도 기대에 못 미쳤었고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소식은 미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5년 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현대 기아차는 부진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보신다고요? 예, 일단 뭐 최근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는데 워낙 악재가 많았었습니다. 작년부터 연비 문제, 브레이크 문제 등등 해서 대규모 리콜 사태도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올해는 또 엔화 약세가 또 그런 자동차 업종에 하락 압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말 특근 중단 문제라든지 1분기 실적 악화 우려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겹치면서 그 운수 장비 업종의 그 상승에 좀 어떤 그 경직성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운수 장비 업종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운수 장비 업종 차트상 최근에 작년 이제 2012년 7월 이후에 9월 이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리콜 사태라든지 엔화 약세 우려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을 좀 흐름을 좀 타려고 이제 흐름을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이제 업종 차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고점대를 살짝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자동차 업종의 부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 현대차, 기아차 판매 대수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판매 대수도 또한 최근에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시장 점유율 또한 8.4% 정도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이번에 현대 기아차 판매 미국 현지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0.5% 정도 이제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동차 업종의 그런 큰 호재까지 아직은 없지만 2분기 실적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업종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고점을 조금 살짝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시장 이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마 보지 않으시더라도 미리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잠재울 만한 지표, 고용 지표겠죠. 그리고 7월 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양적 완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일단 6월달 가장 큰 코스피 시장에 하락 압력을 주었던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FRB에서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FRB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랑 규모를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그 양적 완화 축소 이슈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완벽한 이제 축소를 끝내는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는 상당히 큰 지표로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실업 충국 건수 또한 조금씩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사실 우호적인 발표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좋지 않은 실적 발표가 지표 발표가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의 그런 어떤 지속성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큰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삼성전자의 좀 실적 우려도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2분기는 좀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좀 큰 그 이상의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2분기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리포트 내면서 삼성전자 급락의 원인이었던 JP모건이 그때 제시했던 영업이익은 9조 7천억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 나오면 시장 충격은 적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 아주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관심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최근에 이제 RF 관련해가지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3G, 4G 분야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선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RF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123건, 해외 쪽에 3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으로 판매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가이던스 매출액이 3천억 원으로 YOY로 봤을 때 2.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그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바로 전일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EPS가 한 대략 올해 2,9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퍼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가로는 매수가로는 어제 가격이 25,300원에서 한 25,500원 사이에서 금일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 10배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29,000원 제시하고 손절가로는 짧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점 바닥 지점인 한 21,500원 사이쯤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리포트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보고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신증권에서 대신증권에서 한 성장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유럽이라는 부분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전체가요, 선진 시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인 자금들이 선진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일정 부분도 이러한 원인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쪽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경기가 좀 회복되면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동안은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긴축, 그러니까 계속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을 강하게 펼쳤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긴축 완화를 좀 하자, 긴축 완화를 해서 이제는 쓰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냐라는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22에서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단독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럽 긴축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국 뭐냐면 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재무 구조가 정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긴축을 통해서 경기가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벌어들이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내고 부채 구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줄지 않는 국가 부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실업률이 12.2%대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높은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 은행을 하나로 통일하자, 유럽은행 연합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재무장관회의하고 정상회의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거에 대한 정상들의 일정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으로 지금 제시한 부분들은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은 이번 달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문제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마 예상되는 쪽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서의 어떤 성장 정책보다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성장 정책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성장 전략 도출은 미흡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으로의 어떤 방향을 틀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몸에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유럽은행 연합의 출현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HMC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 IT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에서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IT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IT의 미래를 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약을 했던 건데, 먼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휴대기기는 결국은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가 편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는 IT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IT 제품을 이러한 내용에서 요약을 해보니까 결국 플렉셔블화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디스플레이가. 플렉셔블화가 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지금 대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데스크탑인 PC하고요. 그리고 노트북 시장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면서 결국 태블릿 PC가 대안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시장에서 할 수 있었던 오피스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D급 고해상도, 그러니까 지금 풀 H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HD급을 넘어서 풀 HD급을 넘어서 UD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4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K까지도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해상도 높이는 싸움을 통해서 관련된 OLED TV가 나온다라면 이것은 아마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서 해야 될 역할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에 갤럭시 S4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결국 배터리의 용량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상도 쪽에서 디스플레이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도출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장 동력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해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관건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스마트 기기는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3.5인치에서 시작돼가지고 보통 이제 5.5인치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한 손에 쥐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거기다가 이제 태블릿 PC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갖다가 큰 화면이 좋긴 좋은데 결국 휴대의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도출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플렉셔블화 된다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AM/OLED의 기술 완성이 확대가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의 향후의 미래는 결국 PC와 노트북 시장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주머니에 가볍게 넣고 갈 수 있으면 결국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래서 플렉셔블화의 필요성이 지금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기능의 그 확대는 결국 윈도우 오피스의 호환이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AP 칩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우월하고요. 카메라 역시도 기술력으로 앞섭니다.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약점하고 배터리 이태 존재의 우수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들 더 많은 요구에 그 배터리의 용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IT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2차 전지의 고사용화를 통해서 삼성 SDI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플렉셔블화로 가기 위해서는 AM/OLED의 확대에 따른 장비의 고성장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스마트 기기 핵심 소재 내재의 성공화 여부에 따라 제일모직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